9월 7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임시 배치됐습니다. 지난해 7월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421일 만입니다. 배치 계획을 발표한 뒤 1년이 넘도록 사드 1개 포대를 완성하지 못했던 국방부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성주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 그리고 사드가 정말 북한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성주 가보셨어요? 성주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니 좀 취재를 하려면 좀 가보셔야지. 언론 기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네트워크가 많아요. 뭐 자주국방 네트워크, 평화 네트워크. 왜 이렇게 따로따로 활동하세요? 좀 모여서 같이 하시죠. 뭐 좋은 시절이 오면은 합치지 않을까요? 좀 좋은 시절 안 왔어야지. 아이고,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 이상한 교육변을 피신 것 같은데. 이상한 질문을 주시니까. 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5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사드지만요. 세 분, 사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그 러시아 방문한 거,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사드는 지금 어찌 보면 좀 그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문제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북핵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고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이러다 전쟁하는 거 아니냐 뭐 항공모함도 온다는데 그런 얘기까지 포괄적으로 다 같이 좀 논의해 보시죠. 괜찮으시겠어요? 원고에 없는데? 아,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 왜 웃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 정도야 뭐 충분히 다 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사드 먼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조대진 변호사님? 지금 이제 임시 배치를 완료했고요. 예. 이제 추후에 이제 뭐 일반 그 전체 부지에 관련된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배치에 관련된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임시 배치를 뭐 추가로 진행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과 조금 많은 마찰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드 1대대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포대라고 합니다. 1포대가 어떻게 구성되죠? 정욱식 대표님. 예, 1개 포대는 병력 수는 정확히 95명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 무기를 만든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이제 기술자들이 여러 명 이제 붙게 되고요. 무기 체계로는 이제 오늘 새벽에 임시 배치, 이게 임시 배치인지 최종 배치인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6개의 사드 발사 차량, 그다음에 그 AN/TPY2라고 불리는 레이더. 예. 그다음에 레이더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미리 들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6일 날 새벽에 또 기습배치가 됐었죠.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사드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다른 그 사드 체계 혹은 미사일 디펜스 체계와 그 통신을 주고받는 통신 장비. 이렇게 이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격 미사일은 모두 완편된 것은 그 발사 차량당 8개. 그래서 이제 모두 48개 미사일이 이제 6대니까 완편돼. 미리 2대 들어갔고 지금 4대가 임시 배치됐으니까 68에 48. 그렇습니다. 근데 요격 미사일이 다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그 발사대가 배치가 되면 미사일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껍데기만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별로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참 생산하다가 요격 미사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서 생산 중단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산에 차질이 빚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체 7개의 사드 포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격 미사일 수는 채 200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지금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코미디네요, 그럼.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아무튼. 네, 동안. 김용현 교수님도 그 팩트 맞나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추후에 확인 절차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저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포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엑스밴드 레이더가 더 중요했다 라고 하는 중국의 비판,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 자체가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한 600km 정도로 제한한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1000km 이상까지도 그 탐지가 가능한 그런 엑스밴드 레이더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의 지금 이제 대표적인 중국의 전략 그 미사일 기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서안 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약간 내륙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 저 안쪽 그 동쪽 끝이죠, 시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역까지도 사실상 엑스밴드 레이더가 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오. 지금 이야기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방향으로 치면 120도 각도 이내의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본다면 전체를 엑스밴드 레이더가 전체를 탐지하는 게 아니고 예. 그 각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정욱식 대표 말씀처럼 지금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요격미사일 체계가 지금 제대로 완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미사일 포대만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알맹이는 없고 포대만 들어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레이더가 중국용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한미 당국이 좀 군색해질 수도 있는 그런 예. 부분인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레이더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엑스밴드 레이더 같은 경우엔 이게 종말 모드와 전진 배치 모드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구분되어 있었고 이거를 갖다가 다른 모드로 전환하는데 2012년까지 이제 8시간이 걸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드웨어는 같거든요.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의 하드웨어는 동일한 건데 이거를 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신속한 수시로. 예, 순식간 전환 내지 사실상의 겸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2015년부터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엑스밴드 레이더, 이건 뭐 성주에 있는 레이더도 마찬가지죠. 이 레이더를 다 신속한 전환 내지 겸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온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종말 모드하고 전진 배치 모드의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전진 배치 모드, 지금 그 주한미군과 한국의 국방부에 따르면 이건 종말 모드, 그러니까 예. 사드용 레이더로만 사용한다고 얘기하지 종말 모드라고 않습니까? 하면 이제 북한까지만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종말 모드는 사드만 국한된 레이더가 되는 겁니다. 사드만 국한된. 예, 예. 예. 전진 배치 모드는 사드뿐만 아니라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 뭐 패트리어트라든지 이지스함의 장착되는 SM-3, 또 미국 본토 방어 이런 데하고 다 이제 기술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전진 배치 모드면은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 배치하는 건 종말 모드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한국보다 훨씬 더 후방에 있는데 이게 전진 배치 모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기술적으로 겸용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배치할 경우에 레이더를 배치할 경우엔 이제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제의 직접적인 대상인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극동 지역까지 잠재적으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한국의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이유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이게 종말 모드냐 전진 배치 모드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군사시설,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공개할 수 이제 있나요? 유럽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도 문제가 아니, 그거만 확인해 주시죠. 예를 들어갖고, 네. 야, 우리가 종말 모드로 운영하고 있는데, 너랑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중국이 들어와서, 우리 종말 모드인지 전진 배치 모드인지 너네가 감시하고 들여다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선 전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미국의 유럽 MD를 추구하면서 이건 러시아와 무관한 거다. 어허. 이거는 오로지 이란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근데 2015년도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제 미국이 계속 하니까 러시아에선 야, 너희들 이란 핑계 댔지만 본질적으로는 결국 러시아를 겨냥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미국은 계속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 유럽에 어느 국가에 배치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그 폴란드, 폴란드, 얘기하는 거. 루마니아, 뭐 스페인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MD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그게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건 좋다. 그럼 미국이 유럽에 있는 MD가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라고 한 걸 법적 구속력을 갖춘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 정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사찰, 인스펙션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검증을 하자. 오호. 이런 어떤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거부를 예. 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너네하고 우리하고 지금 군사적으로 대립돼 있는데 우리 안방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뭐 그렇게 근데 거절할 예, 수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남북한이 군사적 그 대립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사를 개발하면서 야 이거 나만 대상한 거 아니야? 니네 신경 쓰지 마. 그럼 우리가 그래 그럼 니네 핵무기사를 개발하는 거 좀 들여다볼게. 우리 겨냥한지 안 한지. 그렇다고 사찰을 시키겠냐는 거예요. 대립 관계에 있는데. 네네.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중국 입장을 좀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군사적 시설과 미국 미군 주한미군 내에 있는 군사적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이거 군사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위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어도 누구든 뭐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시벤치까지 된 상황인데 지금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앞으로는 이 추세로 가면 중국의 경제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사드 기지를 겨냥한 군사적 대응까지 이제 중국이 강구하고 나올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푸틴도 마찬가지 얘기했었잖아요. 예, 러시아도. 푸틴은 이제 비슷한 취지의 정밀 얘기를 하고 타격하겠다 있기 때문에 그랬고. 네. 그러면 한국이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미국한테 요구를 해야 될 거는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어떻게 뭐 협상을 하든지 이제 그들 나라들이 요구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협상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특히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에 대한 전략적인 우려를 미국한테 해소해달라고 한국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걸 박근혜 환경원 때도 들어본 적이 못했고 예. 지금 현 정부 들어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 네. 폴란드가 이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하는 거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서 폴란드에 경제적 제재가 하고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니 폴란드가 너네 둘이 알아서 해라. 왜 우리나라 설치하는 것 같고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싸우냐 그러면서 둘의 문제를 넘겨놓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예. 이제 북한의 핵과 ICBM급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그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여러 가지 충분한 협의랄지 이런 부분들을 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에 대한 그런 또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 이런 예. 차원으로 계속 논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지금 이제 그 정 대표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 예. 대한 것은 사실상 충분한 논의나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미가 북한을 겨냥한 이런 그 용도와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MD 그러니까 중국의 미사일을 샅샅이 쳐다보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레이더 배치 이런 것과 굉장히 상충되는 이 과정 자체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도 사드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또 지금 이제 19차 당대회라고 하는 그 중국의 중요한 정치 행사가 지금 목전에 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사실상 이제 앞으로 힘을 갖고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중국을 이게 결정되는 게 이번 19차 당대회거든요. 19차 당 11월에 있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진핑의 임기가 5년 더 연장이 되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관례적으로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5년 하고 그 다음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5년은 연장이 됩니다. 5년 연장이 예, 되고. 연장이 그런데 되는데 내년에 헌법 개정이나 법 개정을 통해서 또 더 연장하려고 하는 꼼수를 그 부분에 갖고 있다.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도 많이 예측을 하죠. 예, 이제 예. 그 모택동 이후에 가장 힘센 지도자로서 시진핑이 부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의 중국인들의 단결 예. 또 시진핑의 단호한 이런 군사 지도자로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지금 올 연말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계속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적 요소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자, 그런데 이제 사드 배치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남남 갈등을 하면서 이제 이게 효용성 얘기하는데 최근에 또 북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6차 핵실험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며칠 날 끝냈죠. 하도 이게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9월 3일입니다. 9월 3일인가요? 네. 9월 3일 날 실험 끝나고 우리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니까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져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상공에서 폭발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는 그 핵미사일로 설사 남측을 공격한다고 대한민국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사드가 오는 곳을 뻥 터뜨리고 공중에서 폭발해갖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전문가분들 나와서 계시지만 미사일이 그 떨어져가지고 직접 피해를 주는 것도 이제 상당한 피해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격한다는 그 의미가 그 목표물의 그 안정적인,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요격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전혀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다만 도달하기 전에 그거를 그 위험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줄인다는 의미에서 요격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대표님, 네. 자 설사 핵미사일 날라오는데 요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성주에서 쏠 수 있는 것은 수도권까지가 아니라 이제 임박해갖고 40km, 상공 40km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요격하는 건데 뭐 정면으로 날아가고. 자, 핵미사일 날아가도 빵 쳐요. 네. 그럼 한반도에서 터지는 거 아닌가요? 그 핵미사일은? 그러니까 요격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추긴 맞췄는데요. 예, 안 터졌습니다. 탄두가 파괴가 안 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예. 키커가 슛을 했는데 골키퍼 손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통으로 제대로 맞지 않으면 조금만 빗맞으면은 이게 낙하하는 각도만 조금 바뀌고 그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가능성은 정말 제대로 맞췄을 경우엔 이제 그 핵폭탄 같은 경우에는 맞췄다고 해서 그 충격을 해서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려면 기폭장치, 그러니까 10만 분의 1초 내에 핵분열 물질을 갖다가 융합시켜갖고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고도의 기폭장치가 있기 때문에 요격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폭장치를 손상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폭장치가 손상될 경우엔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겠죠. 다만 그것이 이제 파괴 정도에 따라서 일부 지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죠. 예. 방사능 물질이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핵폭발에 의한 방사능 물질 유출이 아니라 핵물질 자체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드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갖고? 사드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심리적인 차원에서 한국민들에게 위안. 북한에 대한 북한의 그런 한국의 핵을 쓸 수도 있다 또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위안, 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일부 사드 배치로 인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시스템으로서 일부 작동하는 것은 또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차원에서는 사드 체계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사드에 대한 우리가 신화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드 하나 가지고 200km, 반경 200km 내의 모든 그런 시설들이 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다 요격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그건 신화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영역이죠. 왜냐하면 48발이 한꺼번에 날아가서 요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격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48발을 장착하는데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8발 이상의 수백 발이 또는 수십여 발이 한꺼번에 날아온다면 사실상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사드 한 세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금 성주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천안 이북 정도, 그러니까 평택 이남 정도까지 일부 지역이 120도 각도 안에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 앞바다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부산 쪽으로 만약에 쐈다 그러면 사드로는 못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쪽이니까. 그러니까 사드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사드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과 그 사드 배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랄지 중국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우리가 주판을 튕겨봤을 때는 사드 배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효용성이 상당히 반감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문제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드가
엊그제까지 이제 사드가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저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심리가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방어적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심리적인 불안으로 바뀌는 순식간입니다. 지금 임시 배치가 완료되니까 당장 나온 얘기가 그러면 사드 방어권 밖에 있는 수도권, 예. 강원도 그리고 그런 쪽으로 부산 어떻게 말이냐. 뒤쪽으로 가면 또 더더욱 그 곤란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전방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뭐 방어가 가능하다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주장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사드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추가 배치하자. 예. 이거 추가 배치하자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안정이 다른 지역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난 그 일주일 전에 북한이 굉장히 그 저고도로 날아가는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장사형포라고 예, 예. 주장했다가 북한 한미 간에 한 2, 3일 있다 결국은 네. 탄도미사일이라고 수정 발표했던.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제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지금 성주 사드 기지에 사드만 배치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패트리어트가 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사드는 저고도로 사드 자신한테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왜냐하면 막기 위해서. 최저 이급 고도가 40km이기 때문에 예. 그 밑으로 날라오는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까지 패트리어트. 같이 갖다 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몇 개월 전에 북한이 왜 성주 쪽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해서 한판 난리가 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드론으로 다 찍어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럼 북한의 기술력이 발전되면 무인 공격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트리엇과 사드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에 벌컨포 부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과연 사드의 심리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이냐. 사드가 있어야 되니까 40km 아래 내려오게 되면 그걸 또 막아야 되니까 40km 아래로 날아오는 네. 장사정포나 이런 등등은 그 패트리엇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 드론이나 이 패트리엇 그런 거 말고 이제 무인 폭격기가 네. 오게 되면 그걸 대비해서 벌컨포 이런 것도 배치해야 되는 발칸포. 거죠. 예. 벌컨포에 발칸포에. 발칸포 뭐 영어로 벌칸이나 발칸이나 예, 예.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성주 전체가 완전히 군사기지화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성주 사드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그때 그 얘기했던 게 이건 필연적으로 성주가 군사화될 수밖에 없다. 군사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제 수도권에 만약에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 세트가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그것은 사실상 기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드 체계가 북한과 근접한 지역에서 사드 체계가 구축된다고 할 때는 그것이 군사 기술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리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사드가 그것을 탐지해서 그것을 요격한다는 것은 아주 단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거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고도도 높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도도 낮고 예. 또 장사정포랄지 예. 또는 그 방사포 같은 경우는 예. 사드 체계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을 북한이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공격을 할 때 1,500km, 1,000km 날아간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고 한 아주 150m, 예, 200km, 200km, 그렇습니다. 300km. 예, 뭐 70km, 100km, 200km 안에 그 안에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단거리 미사일이나 KN-52나 또는 장사정포 예. 이런 것들을 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사드 고도도 체계가 40km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사드 배치를 하자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갖고 국민들에게 그 이상한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차원이다. 이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분명히 또 사드 이야기가 된다고 문제가 지금 배치가 됐는데 조대진 변호사님, 조대진 기자님 글을 보냈어요. 조대진 변호사님.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러시아 푸틴 방문했죠. 그리고 11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이 예상되는데 현재 내용이 나왔나요? 아직은 뭐 정확히 확정된 건 없는 것으로 표결 알고 직전에 있는데요. 내용을 제시하는 거겠죠? 네, 이러한 그렇죠. 협의를 해갖고. 네, 초안을 회람하게 되겠죠. 예. 일단은 뭐 중국 자체가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뭐 이 사드와 관련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와 북핵 자체를 이제 연결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별개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그 뭐 대부분의 사드와 북핵 관련된 부분은 별개로 대응을 하고 북핵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사드와 관련된 연관 지어 가지고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예.
네, 그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를 논의할 때요,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사드하고 결부시켜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게 거의 확실시, 더군다나 임시비치까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연계를 하고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전에와 달리 지금 6차 핵실험 했고 6차 핵실험이 네. 본인들은 수소폭탄 실험이고 이제 핵실험이 완료됐다. 네. 수소폭탄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과 소련이 네. 중국과 러시아가 네. 야, 사드 배치하고 중국의 핵 문제를 하게 되면 비유가 너무 이렇게 패키지를 묶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 모든 안보리의 결의에 보면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이제 이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예. 자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드 배치 자체가, 뭐 이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드 자체의 어떤 효용성 여부를 떠나서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심 이제 한편은 즐기면서 예.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의, 미중 간의 갈등을 즐기면서 다른 한편 또 이제 군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 논리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안보리 그 논의 과정의 사드 문제는 그것이 공개적인 방식이 됐던 물밑 대화의 방식이 됐던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 문제를 한국과 미국한테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 그 곤란한 형편이에요.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 전임 정부 시절에 네. 대북 한라인을 다 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때 그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했던 노태우 정권 시절에서도 한라인이 있었고 네. 심지어 박정희 정권 시절에서도 수시로 북한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 메신저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지금 남북관계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럼 북의 뜻이 지금 뭔지, 그렇습니다. 또 북은 남측의 뜻이 뭔지, 대한민국의 네. 정부 입장이 뭔지 이런 걸 파악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으렁드렁대면서 싸울 수 있을지언정 지금 미국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뉴욕 지난해 채널이 7월 이후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주 유엔 대사, 그 북한 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아? 너는 이거 정말 본토 공격하겠다는 거냐? 어디까지 개발이 됐습니까? 이거 물으면 대답은 안 하겠지만 본토 공격할 의사 있냐? 그러면 주 유엔 대사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체제만 보장해줘. 우리 안 합니다 이거. 이러면서 계속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만 유독 딱 끊긴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남관계 차원에서의 한 라인의 복원입니다. 예. 사실상 전쟁을 하는 국가 사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한 라인은 존재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전쟁 과정에서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랄지 우발적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그런 그 채널이 필요한 것인데 예. 한국 정부와 북한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전혀 지금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사드 배치 문제랄지 또는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중국 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한국과 러시아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블라디보스토크 가 계십니다만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가 간에 또는 한반도 주변의 주요 국가들과의 우리의 그 네트워크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사실 발생한 일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청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소통, 국가 간 소통, 또 국민과의 소통 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남 간의 소통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북한을 제재하자, 압박하자, 맥시멈 프레셔, 극단적으로 압박을 하자.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하자. 지금 인게이지먼트 얘기는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자,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한 3개쯤 보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어가는 원유 공급 중단.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해외로 와서 달러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제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김정은 해외 자산까지 뭐 막는 방법 등. 그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아니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쯤 되는 거죠. 그 송유가 마지막 과정이고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과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무역 제재하겠다. 네. 근데 요즘에 진짜 마지막 단계가 송유 공급의 중단인데 원유 공급의 중단. 네. 푸틴이 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데 러시아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확하게 러시아에서 들어가는 건 몇만 톤, 어느 톤 푸틴이 정도나? 그 양을 공개를 했죠. 러시아에선 약 연간 4만 톤 정도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한 40만 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30만 톤 이야기도 그렇게 나오고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뭐 중국에서 들어가는 게 연간 100만 톤이죠. 연간 한 50만 톤 정도로 중국에서 들어가는 게요? 예. 100만 북한의 톤인데 연간 50만 소비량이 톤은? 예. 연간 소비량이 한 그 60만 ton 정도로 추정이 되고 아, 있고 그럼 이제까지 알고 최소 수준이. 있었던 예. 100만 톤 들어가는데 50만 톤은 무상, 50만 톤은 비용을 대고 이건 네. 좀 사실과 좀 다른가 보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내용은 중국 정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추정할 추정을 거야. 하는데 아. 제가 만나본 그 북중 관계 정통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로는 50만 톤 정도고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 지원하는 양은 올 3월부터 3분의 1로 줄였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느냐. 예. 그리고 아니, 할 수 있느냐, 일단 예, 중요한 예. 게 할 수 그러니까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 리 없고 아마 이제 예. 옥신각신 싸우다가 또 이제 원유 공급량을 좀 뭐 상한선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한둘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어찌됐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권 변호사 출신이 북한에 원유 보내는 걸 중단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푸틴이 당장 푸틴이 그러면 북한 북한 인민의 문제- 인민들만 어려워진다. 예.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김영 교수님께서 한라인 구축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선 지금 무너진 신뢰, 최소한의 어떤 남북 관계의 접점을 만들어서 그걸 좀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남한의 새로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한테 원유 공부를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북쪽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어떤 발언이 과연 향후 남북 관계의 복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데 이런 지금은 부분들이- 예. 향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미동맹 관계이고 네. 미국 측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힘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기존에 한 9년 동안 이미 그렇게 한미 관계를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와갖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그 원유 공급의 중단인데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무슨 얘기냐? 그냥 대화하겠다. 그럼 남남 갈등 미국 측에서 난리 필 것이고 남측 우리 내부 내에서도 난리 필 건데 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그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예. 광화문을 메운 그 촛불 민심의 염원 속에는 알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외 정책을 조금이라도 좀 바꿔달라, 점진적으로 해도. 알겠습니다. 또 그런 예. 것들이 안 지금 보이는 이제 것이죠. 정우식 대표의 말씀에 상당한 답답함이 고민이 있어요. 있다. 저도 느끼고 있어요. 저도 뭐 예. 충분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아마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귀국길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원유 공급 중단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끊는다. 예.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왜 근데 트럼프는 자꾸 그걸 요구하냐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다. 예. 그런 압박용 카드로서 쓰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을 좀 더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전술적 측면이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의 어떤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고육지책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씩 여쭤볼게요. 조대진 변호사님. 저는 느닷없이 어제 그제 요 3일 동안 트럼프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게 이 군사적 긴장 상태의 와중에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 진심이야 뭐 트럼프밖에 모르겠죠.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그 모든 발언을 할 때 참모하고도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의 예. 즉흥적인 발언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뭐 진심일 가능성도 꽤 있다고는 보입니다. 예, 무기 얘기가 느닷없이 나왔잖아요. 네. 전 그거 같아요. 기껏 올려놓고 무기 팔아먹고 다 느닷없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미 지난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당시 예.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이 미국한테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준다면서,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야. 그래서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이야.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예. 지난 8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와서 트럼프하고 전화통화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곧 국방비를 늘린다. 예. 그럼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살 거다. 예. 그럼 미국 경제도 도움이 될 거다. 아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트럼프의 무기 상업주의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해서 뭔가 좀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변화를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어떤 좀 케미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이제 귀국길에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대통령의 답답한 심정,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꼬인 한반도 정세 때문에 대단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지혜,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대하는 현지 주민들과 조금 많은 마찰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드 1대대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포대라고 합니다. 1포대가 어떻게 구성되죠? 정욱식 대표님. 예, 1개 포대는 병력 수는 정확히 95명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 무기를 만든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이제 기술자들이 여러 명 이제 붙게 되고요. 무기 체계로는 이제 오늘 새벽에 임시 배치, 이게 임시 배치인지 최종 배치인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6개의 사드 발사 차량, 그다음에 그 AN/TPY2라고 불리는 레이더. 예. 그다음에 레이더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미리 들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6일 날 새벽에 또 기습배치가 됐었죠.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사드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다른 그 사드 체계 혹은 미사일 디펜스 체계와 그 통신을 주고받는 통신 장비. 이렇게 이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격 미사일은 모두 완편된 것은 그 발사 차량당 8개. 그래서 이제 모두 48개 미사일이 이제 6대니까 완편돼. 미리 2대 들어갔고 지금 4대가 임시 배치됐으니까 68에 48. 그렇습니다. 근데 요격 미사일이 다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그 발사대가 배치가 되면 미사일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껍데기만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별로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참 생산하다가 예. 요격 미사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서 생산 중단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산에 차질을 빚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체 7개의 사드 포대를 갖고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요격 미사일 수는 채 200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지금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코미디네요, 그럼.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아무튼. 네. 김영 교수님도 그 팩트 맞나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추후에 확인 절차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저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포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엑스밴드 레이더가 더 중요했다. 라고 하는 중국의 비판.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 자체가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한 600km 정도로 제한한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1000km 이상까지도 그 탐지가 가능한 그런 엑스밴드 레이더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이제 대표적인 중국의 전략 그 미사일 기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서안 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약간 내륙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 저 안쪽 그 동쪽 끝이죠, 시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역까지도 사실상 엑스밴드 레이더가 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방향으로 치면 120도 각도 이내의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본다면 전체를 엑스밴드 레이더가 전체를 탐지하는 게 아니고 그 각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정욱식 대표 말씀처럼 지금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요격미사일 체계가 지금 제대로 완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미사일 포대만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알맹이는 없고 포대만 들어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레이더가 중국용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한미 당국이 좀 군색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레이더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X밴드 레이더 같은 경우엔 이게 종말 모드와 전진 배치 모드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구분되어 있었고 이거를 갖다가 다른 모드로 전환하는데 2012년까지 이제 8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드웨어는 같거든요.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의 하드웨어는 동일한 건데 이거를 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신속한 수시로 순식간 전환 내지 사실상의 겸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부터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엑스밴드 레이더, 이건 뭐 성주에 있는 레이더도 마찬가지죠. 이 레이더를 다 신속한 전환 내지 겸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온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종말 모드하고 전진 배치 모드의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전진 배치 모드, 지금 그 주한미군과 한국의 국방부에 따르면 이건 종말 모드, 그러니까 사드형 레이더로만 사용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말 모드라고 하면 이제 북한까지만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종말 모드는 사드만 국한된 레이더가 되는 겁니다. 사드만. 전진 배치 모드는 사드뿐만 아니라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 뭐 패트리어트라든지 이지스함이 장착되는 SM-3, 또 미국 본토 방어 이런 데하고 다 이제 기술적으로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전진 배치 모드면은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 배치하는 건 종말 모드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한국보다 훨씬 더 후방에 있는데 이게 전진 배치 모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기술적으로 겸용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배치할 경우엔 레이더를 배치할 경우엔 이제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제의 직접적인 대상인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극동 지역까지 잠재적으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한국의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이유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이게 종말 모드냐 전진 배치 모드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군사시설,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나요? 유럽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문제가 아니 그거만 확인해 주시죠. 예를 들어갖고 야 우리가 종말 모드로 운영하고 있는데 너네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중국이 들어와서 우리 종말 모드인지 전진 배치 모드인지 너네가 감시하고 들여다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선 전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유럽 MD를 추구하면서 이건 러시아와 무관한 거다. 이거는 오로지 이란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근데 2015년도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미국이 계속 하니까 러시아에선 야 너희들 이란 핑계 댔지만 본질적으로는 결국 러시아를 겨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은 계속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 유럽에 어느 국가에 배치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폴란드, 루마니아, 뭐 스페인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MD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건 좋다. 그럼 미국이 유럽에 있는 MD가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라고 한 걸 법적 구속력을 갖춘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 정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사찰, 인스펙션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검증을 하자. 이런 어떤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거부를 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너네하고 우리하고 지금 군사적으로 대립돼 있는데 우리 안방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남북한이 군사적 그 대립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사를 개발하면서 야 이거 나만 대상한 거 아니야? 니네 신경 쓰지 마. 그럼 우리가 그럼 니네 핵무기사를 개발하는 걸 좀 들여다볼게. 우리 겨냥한지 안 한지. 그렇다고 사찰을 시키겠냐는 거예요. 대립 관계에 있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9월 7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임시 배치됐습니다. 지난해 7월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421일 만입니다. 배치 계획을 발표한 뒤 1년이 넘도록 사드 1개 포대를 완성하지 못했던 국방부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성주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 그리고 사드가 정말 북한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주 가보셨어요? 성주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니 좀 취재를 하려면 좀 가보셔야지.
언론 기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네트워크가 많아요. 뭐 자주국방 네트워크, 평화 네트워크. 왜 이렇게 따로따로 활동하세요? 좀 모여서 같이 하시죠. 뭐 좋은 시절이 오면은 합치지 않을까. 지금 좋은 시절 안 왔어야지. 아이고,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허. 이상한 교육변을 피신 것 같은데. 이상한 질문을 주시니까. 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5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사드지만요. 세 분, 사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그 러시아 방문한 거,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사드는 지금 어찌 보면 좀 그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문제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북핵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고,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이러다 전쟁하는 거 아니냐, 뭐 항공모함도 온다는데 그런 얘기까지 포괄적으로 다 같이 좀 논의해 보시죠. 괜찮으시겠어요? 원고에 없는데. 아,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 왜 웃으세요? 괜찮습면 예, 그 정도야 뭐 충분히 다 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사드 먼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조대진 변호사님? 지금 이제 임시 배치를 완료했고요. 예. 이제 추후에 이제 뭐 일반 그 전체 부지에 관련된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배치에 관련된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임시 배치를 뭐 추가로 진행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을 뭐 중국 입장을 좀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군사적 시설과 미국 미군 주한미군 내에 있는 군사적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이거 군사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위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어도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시벤치까지 된 상황인데, 지금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앞으로는 이 추세로 가면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뿐만 아니라 사드 기지를 겨냥한 군사적 대응까지 이제 중국이 강구하고 나올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푸틴도 마찬가지 얘기했었잖아요. 예, 러시아도. 푸틴은 이제 비슷한 취지의 정밀 얘기를 하고 있기 타격하겠다 때문에 그랬고, 예. 그러면 한국이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미국한테 요구를 해야 될 거는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어떻게 뭐 협상을 하든지 이제 그들 나라들이 요구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협상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특히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에 대한 전략적인 우려를 미국한테 해소해달라고 한국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걸 박근혜 환경원 때도 들어본 적이 못했고, 예. 지금 현 정부 들어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폴란드가 이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하는 거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서 폴란드에 경제적 제재가 하고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니 폴란드가 너네 둘이 알아서 해라. 왜 우리나라 설치하는 것 같고 미국과 소리 이렇게 싸우냐 그러면서 둘의 문제를 넘겨놓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예. 이제 북한의 핵과 ICBM급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그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여러 가지 충분한 협의랄지 이런 부분들을 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에 대한 그런 또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 이런 예. 차원으로 계속 논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지금 이제 그 정 대표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충분한 논의나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미가 북한을 겨냥한 이런 그 용도와 중국이 갖고 있는